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산부인과 진료실. 임신 7개월 아내의 초음파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경악했고 간호사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애 지워. 당장. 복도에서 남편이 쏟아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건넨 검은 봉지.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7개월 된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200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이수진 32세는 남편 김태연과 함께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임신 7개월, 이제 곧 아기 성별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여보, 아들이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손자 기다리시는데. 태연이 대기실에서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불편했지만 겉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뭐. 사실 수지는 결혼 3년 만에 겨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시어머니 박정희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씨가 문제 있나?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수진의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로 근근히 생계를 이었습니다. 수진은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다 태연을 만났습니다. 태연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소유한 이른바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이수진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과 태연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민호 원장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정밀 초음파 검사할 거예요. 아기 상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수진은 진료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닿자 몸이 움찔했습니다. 의사가 탐촉자를 천천히 움직이며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심장, 박동 정상이고요. 크기도 주수에 맞게 잘 자라고 있네요. 수진과 태연은 모니터 속 아기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이 움직이고 다리를 오므렸다 펴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성별 궁금하시죠? 박 원장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태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축하드려요. 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하시겠다. 수진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구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탐촉자를 움직이던 손이 멈췄습니다. 모니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의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의사 선생님, 뭔가 문제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 다른 부분은 모두 건강합니다. 심장, 뇌, 내장, 기관 모두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심호흡을 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왼쪽 손에 손가락이 하나 부족합니다. 선천적으로 4개만 형성됐어요. 순간 진료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가락이요? 네. 왼손 새끼손가락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가락들은 모두 정상이고 손 기능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는 가능한가요? 출생 후 성장하면서 의수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손가락으로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어요. 물건 잡기, 글씨 쓰기 모두 가능합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생명에 지장은 없구나. 하지만 옆에 있던 태연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손가락이 부족하다고요? 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의사 선생님이 생활에 지장 없다잖아.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태연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장애인이란 소리잖아. 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원장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장애라고 하기엔 경미한 수준입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도 많고. 닥쳐요. 당신이 뭘 안다고? 태연이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남편을 쫓아 나갔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야기 좀 해봐요. 복도에서 태연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돌아서서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임신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손가락도 제대로 못 만들어?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당신 잘못이지. 임신했으면 조심했어야지. 말도 안 돼요. 손가락 결손은 유전이나 선천적인. 시끄러워. 변명하지 마. 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하고 이야기 좀.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 치워. 태연이 수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수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간호사가 재빨리 붙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수진은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연은 그런 아내를 한번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애 지워. 뭐라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장애하는 안 돼. 우리 집안에 그런 애가 태어나면 어떡하려고. 이미 7개월이에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뿐이에요. 하나가 문제지. 평생 손가락 없다고 놀림받으면서 살라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은 무슨, 당신들이 제대로 검사했어야지. 태연이 의사에게까지 화풀이했습니다. 이건 초기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닥쳐요. 태연이 소리치며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간호사와 의사가 수진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혼자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박 원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당부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도 피하시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 박정희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태연이한테 연락받고 아침 일찍 왔지. 박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태연이는요? 회사 갔어. 박정희가 수진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냉정했습니다. 앉아.
수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연이한테 다 들었어. 애 손가락이 부족하다며?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생활에 지장 없다고. 지장 없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박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애가 태어나면 어떡하려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장애아는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 아이예요. 손가락 하나가 작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 평생 손가락 없다고 놀림받으면서 살 텐데. 그럼 더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됐어. 결론만 말할게. 박정희가 수진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애 지워.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못 알아들었어? 애 지우라고. 지금 당장.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생명이에요. 장애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할 애를 낳는 게 생명 존중이야?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싫어요. 절대 못 지워요. 고집 부리지 마. 태연이도 원하지 않아. 제 몸이고 제 아이예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박정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식탁에 내려놓고 비닐을 벗기자 갈색 한약 봉지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이야. 이거 먹으면 애 저절로 떨어져. 수진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쳤어요? 미친 건 너야. 지금 당장 끓여서 마셔. 수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절대 안 마셔요. 말 안 들을 거야? 박정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연과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태연아, 얘가 약 안 먹겠대. 전화기 너머로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어머니.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연이 올 때까지 생각 잘해.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연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보자마자 매달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하지만 태연은 수진을 밀쳤습니다. 어머니 말 안 들었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건 우리 아기야. 장애아는 우리 아기 아니야. 태연의 말에 수지는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이 식탁 위 한약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마셔. 지금 당장.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 말 안 들을 거야? 태연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건드리지 마요. 내 아이 절대 못 건드려. 태연과 박정희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태연이 수진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수진은 재빨리 현관문으로 달렸습니다. 어디가? 태연이 소리쳤지만 수진은 이미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잡아. 박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를 감싸며 필사적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지는 막막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보도블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그날 밤 수지는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태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장애아는 우리 아기 아니야. 새벽,
수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집 나갔으면 알아서 해. 장애야 혼자 낳든지 말든지. 이혼 각오해. 수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뱃속 아기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대학 동기 한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수지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미쳤네. 진짜. 손가락 하나 때문에? 지영아, 나 어떡하지? 당연히 싸워야지. 법으로.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가정폭력 전문이야. 며칠 후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혜진 변호사 38세. 앉으세요. 지영이한테 대충 들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폭행 시도를 했고 시어머니가 낙태약을 강요했군요. 김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병원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연이한테 온 문자들이요. 김혜진이 문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아는 지워. 혼자 알아서 해 같은 내용들.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일단 고소부터 하시죠. 며칠 후 경찰서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에게 경찰서 출석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태연은 경악했습니다. 고소? 진짜로? 박정희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태연아, 엄마, 걱정 마세요. 변호사 선임할게요. 하지만 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지영의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김혜진은 박 원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기꺼이 증언하겠습니다. 박 원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수지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태연의 폭언, 박정희의 낙태약 강요, 모든 것을. 태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부부 간의 다툼일 뿐입니다. 하지만 김혜진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기록, 문자 내용, 박 원장의 증언.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연, 가정폭력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박정희, 강제 낙태 시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이자료 각 2천만 원 지급.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겼습니다. 한 달 후 수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없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준호. 수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손가락이 4개여도 글씨를 잘 쓰고 피아노도 쳤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수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준호. 준호는 밝게 웃었습니다. 손가락 때문에 놀림받은 적도 있었지만 씩씩하게 이겨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길에서 태연을 마주쳤습니다. 태연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할 말 없어요. 수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15년 봄, 준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가 열렸습니다. 준호는 왼손 네 손가락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상입니다.
준호의 그림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 수진이 참석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준호를 보며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4개지만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저를 믿어준 엄마 덕분입니다. 준호의 소감에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준호 정말 대단하다. 응,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세상에는 여러 가족이 있어. 엄마랑 준호, 우리도 완벽한 가족이야. 응, 나 엄마랑 사는 게 제일 좋아.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손가락이지만 따뜻한 그 손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2018년 겨울, 준호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예요. 태연입니다. 수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호,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안 됩니다. 준호한테 아버지는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사과하고 싶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에서 만나요. 단 준호는 데려오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후 수진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팠습니다. 왔구나. 태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할 말만 하고 가세요. 수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연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없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후회요? 수진이 냉소를 띤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준호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 췌장암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준호 얘기를 하셨어요. 손주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평생 한이라고. 수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뭘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다만 준호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싶어. 건강한지, 행복한지 잘 자랐어요. 손가락 4개로도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치고 공부도 잘해요. 당신이 장애아라고 버린 그 아이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볼 수 있을까?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최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연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제가 키운 거예요. 알아. 내가 대단한 거야. 나는 최악의 아버지였어. 태연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도 당신은 똑같이 했을 거예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젠 알아. 손가락 하나가 뭐가 중요해.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건데.
너무 늦었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 가볼게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준호가 숙제를 멈추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빠를 만났어.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를? 응.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하래.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나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수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나 엄마 닮아서 강한 거야.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반에서 제일 씩씩하대.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왼손 내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엄마. 난 이 손이 좋아. 다른 애들이랑 달라서 특별하잖아. 그래, 우리 준호는 특별해. 수진도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2020년 준호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술부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들은 학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대단하다. 친구들이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좋아하는 거 할 뿐이야. 준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나가고 싶어. 준호가 집에 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준호는 3개월 동안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준호는 엄마와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 그 손에는 4개의 손가락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수진과 지영이 함께 갔습니다. 준호야, 긴장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응, 엄마, 나 안 떨려. 그냥 즐기려고.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준호의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자 서준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에서 준호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4개였습니다. 어릴 때는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엄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이 뭐가 중요하니?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관객석에서 수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준호도 대단하고.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준호를 인터뷰했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힘들지 않았나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이게 제 방식이 됐어요. 오히려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죠.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관객석에 있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와 수진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영도 함께 했습니다. 건배, 세 사람은 탄산음료를 부딪혔습니다. 엄마, 있잖아.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응? 나 대학 가면 미술 전공하고 싶어.
그림 계속 그리고 싶어.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응원할게. 수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면 말이야.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장애가 있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수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를 지켜줬잖아.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였어.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준호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4개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명의 가치는 완벽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준호가 증명했습니다. 2023년 준호는 명문미술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수지는 준호와 함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열심히 공부할게. 그리고 꼭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그래, 엄마는 내가 뭘 하든 자랑스러워. 수진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살아. 나 다 컸잖아. 너 때문에 힘든 적 없었어. 오히려 너 덕분에 강해졌어. 수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조금 쓸쓸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20년 전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을요. 수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갓 태어난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손 4개의 손가락이 선명했습니다. 우리 준호, 엄마가 너를 지킨 게 아니야. 내가 엄마를 구원한 거야.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길을 걷고 수진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 손가락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그들만의 행복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수진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생명의 가치는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결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